그날은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새벽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려던 차에 갑자기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완전히 잠이 깼지요.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70세 늙은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다 보니 집 안소리에도 더 예민해진 것 같고요. 귀 기울여 듣는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2층에 새들어 사는 민호라는 대학생은 평소에 아주 조용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시끄럽게 굴 아이가 아닌데 그때 갑자기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저를 부르면서 뛰어내려오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위험이라도 닥친 것처럼 떨더라고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후다닥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이 23살 청년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가, 가스 같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코를 킁킁거려 봤어요. 정말로 희미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큰하면서도 찝찝한 냄새였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급히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민호에게 언제부터 그 냄새를 맡았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저를 깨운 거라고 했어요. 참 고마운 아이지요. 자기 혼자만 나가도 될 텐데 저를 깨워서 함께 나온 거잖아요. 민호가 너무 당황해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가스 누출은 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119를 눌러버린 거죠. 얼마 안 있어 소방차가 왔고 소방관들이 집 안을 점검한 후 가스 누출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줬어요. 가스가 새고 있긴 하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배관이 많이 낡았으니까 빨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사고는 모면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런 일로 또 신경 써야 하니 번거롭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집 관리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는데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마자 평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던 아들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유나가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차 소리가 났다고요. 저는 순간 이상했어요. 유나는 승호의 아내인데 우리 집에서 꽤 먼 곳에 살아요. 어떻게 소방차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가스가 좀 샜지만 민호가 알아채서 큰일은 안 났다고 했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번 달에만 승호가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벌써 5번째였거든요. 매번 급하다, 곧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정작 무슨 일인지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냥 걱정이 되어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는 목소리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민호에게 어젯밤 가스 사고가 정말 우연인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냥 느낌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일까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가지러 나갔는데 우편함에 부동산 전단지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평소에는 한두 개 정도였는데 이번엔 대여섯 개 업체 전단지가 빼곡했어요. 그것도 모두 한철수님께라고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전단지들이 모두 집 매매 관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입니다. 집값 상승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민호가 학교 가려다가 제가 전단지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집 팔 생각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전단지가 들어왔을까 하면서요.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누군가 제 정보를 부동산 업체들에게 흘린 건 아닐까요? 점심때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영업 전화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이상했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들 둘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보통 오전에 동네 산책을 나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런 집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관심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찜찜했어요. 어떻게 제 집 정보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오후에는 승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스 일로 놀랐을 텐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슬쩍 집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혼자 그런 큰 집에 계시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관리도 힘들 텐데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이사 생각은 없으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던 아들이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다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승호가 평소에 제 생활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둘째 영철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한테 들으니까 가스 사고가 있었다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철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그런 집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면서요. 경제가 하루 사이에 똑같은 얘기를 하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서로 연락도 별로 안 하던 애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와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어요. 부동산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업체 전화, 그리고 아들들의 이상한 행동까지요. 민호가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들이 하루 사이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미리 상의해서 역할을 나눈 것 같다고요. 민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뭔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승호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철과 함께 온 거예요. 형제가 같이 집에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두 아들이 나란히 앉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철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더라고요. 무슨 서류냐고 물어봤더니 승호가 말했어요. 이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영철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곧 공식 발표가 날 예정이고 그 전에 미리 처분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미리 팔아야 한다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승호가 설명했어요. 재개발이 공식 발표되면 매매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철도 거들면서 이런 정보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특별히 알아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 2층에서 민호가 내려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승호와 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호가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재개발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민호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자기가 동네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소식은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승호와 영철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승호가 얼른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얼버무렸어요. 민호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들들이 간 후에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내일 시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설마 제 아들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민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재개발 계획이 없다면 아들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뭘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시청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봤는데 우리 동네는 재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그런 계획조차 검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제 아들들이 가져온 서류는 뭐란 말인가요? 재개발이 확정됐다던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민호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시청 직원이 말하길 요즘 이런 가짜 재개발 정보로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헐값에 사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민호 말로는
몇몇 부동산에서 최근에 저희 집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의들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민호가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승호라고 하더라고요. 제 큰아들 말이에요. 승호가 여러 부동산에 가서 저희 집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팔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 허락도 없이 승호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부동산 사장 말로는 승호가 영철과 함께 와서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상의했다는 거예요. 재개발 얘기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형제가 짜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재개발 서류부터 시작해서 하루 사이에 똑같은 말을 한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제 집을 팔아서 뭘 하려는 걸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승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호가 벌써 몇 군데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로 집을 팔기 위한 시세 조사를 해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수 희망자까지 연결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다니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승호와 영철이 또 함께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낯선 남자도 같이 왔어요. 승호가 그 남성을 재개발 지역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수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이미 다 준비해온 거였어요. 제 서명과 도장만 받으면 되게끔 말이에요. 승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정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개발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했어요. 승호와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하면서 뭔 소리냐고,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민호가 시청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말해줬어요. 재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승호, 내가 여러 부동산에 가서 미리 집 매매 준비를 해뒀다는 것까지요. 그러자 승호가 발끈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재개발은 확실한 정보라고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철은 다른 방법으로 나왔어요. 설사 재개발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기 좋은 시기라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후회할 거라고 협박하듯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이런 얘기 하러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오늘 계약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세 사람이 나간 후에 민호가 제게 힘드셨을 거라고, 하지만 잘하셨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제 아들들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키워낸 아들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집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과연 내일 민호가 또 어떤 사실을 알아올까요? 그리고 승호와 영철은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민호가 저를 도우려고 승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승호가 최근에 주식 투자를 크게 잘못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개인 돈이 아니라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까지 모두 날렸다는 거였어요. 이제 갚아야 할 돈이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영철은 사업 확장하려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집값이 20억 정도 되니까 팔면 자기들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거라고 계산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호가 말했어요. 승호와 영철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 그날 오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집에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관이 말하길 제 세입자가 독거노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민호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는 고마운 아이인데 말이에요. 경찰관이 민호와 저를 각각 따로 면담하고 집 안도 둘러보더니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거짓 신고를 한 게 분명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왔다는 소식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걱정스럽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세입자와 함께 있으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역시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경찰 신고도 승호가 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민호를 의심받게 만들어서 저와 떨어뜨리려는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승호에게 말했어요. 내일 집으로 오라고 영철과 함께 와서 모든 걸 솔직히 말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 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민호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정리해뒀거든요. 저는 승호에게 주식으로 3억을 잃고 영철이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말했냐고 당황해하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재개발이 거짓말이라는 것, 승호가 미리 부동산에서 집 매매 준비를 해뒀다는 것,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너희들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승호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죄냐고 하더라고요. 영철도 거들면서 아버지 혼자 이런 큰 집에 있을 필요 없다고 집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이런 얘기 하러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승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소리쳤어요.
영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아버지만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승호야, 내가 5년 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를 도와줬는지 기억하니? 2억이었어.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영철이 너도 마찬가지야. 3년 전에 1억 5천, 작년에 또 5천만 원.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어떻게 됐니? 언제까지 아버지만 믿고 살 거니?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승호가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앞으로 아버지가 아파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철도 같은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버리면 자기들도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아들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집이 조용해진 후 민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힘드셨을 거라고,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민호에게 고마웠어요. 이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들의 계략에 속아서 집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승호와 영철은 지난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키워낸 아들들인데 이렇게 남이 될 줄이야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아들들이 언제 또 돈 이야기를 꺼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을까봐 의심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민호는 여전히 2층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정말 친손자 같아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드님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승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빚 정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영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이 와서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두 아들을 용서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진 않겠지만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민호는 계속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좋은 곳에 취직도 했답니다. 솔직히 민호가 이사를 간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민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요즘은 동네에서도 저를 부러워해요. 효자 같은 세입자와 함께 산다면서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호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